미지의 세계 급식소를 묻는다. 유키즈 인더 급식월. 안녕하세요. 유키즈 인더 급식월드 진행자 이은영. 윤혜리입니다. 유키즈 인더 급식월드에서는 국민 여러분께 보건의료 전문가인 영양사의 역할을 소개하고 급식소의 현장에서 경험한 희노애락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오늘 저희가 만나볼 영양사님은 서울대학교 병원 급식영양과 급식영양 파트장을 맡고 계시는 송지영 임상 영양사님입니다. 네, 그럼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서울대학교 병원 급식영양과는 어떤 곳인가요? 네. 우리나라 병원의 대부분이 아마 영양팀으로 불릴 텐데 저희는 부서 이름이 급식영양과이고 이제 병원 환자식을 직영으로 하고 있는 굉장히 이제 흔치 않은 그런 병원입니다. 이제 저희 부서는 세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네, 먼저 제가 속해 있는 급식 영양 파트는 이제 환자식의 조리와 배식을 총괄하고 있는 파트이고, 그다음에 급식 관리 파트라고 있어요. 거기는 부서 내에 있는 이제 시설 관리, 뭐 노무, 행정, 계약, 그다음에 또 중요한 파트가 임상 영양 파트입니다. 환자의 영양 종제를 총괄하고 있는 그런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확실히 업무가 세부적으로 나눠 있어서 좀 네. 효과적인 임상 영양 관리가 네.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영양사님은 환자식의 조리와 배식을 총괄하는 급식 영양 파트장을 맡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듣기만 해도 진짜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또 아침에 이제 출근을 좀 일찍 합니다. 아침에 환자 배식을 시작을 7시 20분에 하는데요. 저희는 그 무렵에 출근을 저는 이제 아침 배식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이제 둘러보는 거를 하고, 그다음 저희가 이제 검식을 하잖아요. 검식을 배식 전에 사전 검식도 하고, 또 배식 다 끝나고서 환자가 드시는 1인 분량을 또 따로 검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분량이 괜찮은지 맛은 어떤지 환자가 식사하는 시점에서 같이 검식을 하는 그런 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전에는 또 이제 밤새 있었던 일들을 뭐 메일도 확인하고 결제도 하고 그런 관리 업무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점심이 돌아오죠. 이제 뭐 직원들 면담하고 회의 참석하고, 그리고 저희 부서의 질 관리 업무 같은 거를 주로 하고. 듣자하니 예전에 소아 영양을 전담하는 소아 전문 영양사님으로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소아 전문 영양사님이라고 처음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소아 전문 영양사님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임상 업무를 했던 기간 중에 거의 대부분은 사실 소아 담당을 했었는데요. 성인과는 조금 다르게 계속 이제 아이들은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환자의 현지 스팟보다는 지금 이 환자 성장하는 과정 중에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평가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시죠, 선생님?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성인하고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소아 환자는 제가 소아 환자를 보기도 하지만 그의 보호자가 늘 같이 오잖아요. 맞아요, 성인과는 맞아요. 다르게. 그래서 내가 환자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그 가족을 상담을 한다라는 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소아 전문 영양사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는 좀 네. 생소한 분야이다 보니까 네. 업무상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송지영 영양사님은 더욱 전문적인 소아 전문 영양사가 되기 위해서 단기 연수도 다녀오셨다고 네. 제가 들었는데 네. 이제 사실인가요? 저희 네. 병원이 좋은 점은 이제 이렇게 직장에 기여도가 있는 직원들을 해마다 몇 명씩 선정을 해서 이제 해외 연수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 컨택을 해서 이제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요. 아주 길게는 아니고 한 달 정도 갔다 올 수 있는데, 제가 갔다 온 병원은 영국의 런던에 있는 고쉬라고 하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이제 미국에는 보스턴 아동병원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 미국에는 보스턴이 있다고 한다면은 유럽에는 고시가 있는 굉장히 아주 큰 병원이고, 지금 거의 이제 규모는 거의 세계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을 갔었고요. 그다음에 그 병원하고 조금 제가 이제 좀 부탁을 해서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영국 남서부 쪽에 있는 주 도시에 있는 이제 왕립 어린이 병원, 거기 같이 연수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럼 연수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떤 것들을 좀 실제로 가서 그 병원의 영양팀과 컨택을 해서 거기서 영양사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걸 이제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엎드려서는 하는 거고요. 이제 놀랐던 거는 그때 제가 이제 굉장히 사실은 이제 아이도 어리고 굉장히 육아도 되게 힘들고 또 되게 엄청 환자도 많고 이제 일도 많고
좀 약간 지치는 시기였었는데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걸까 굉장히 의문이 있었거든요. 이 일들을. 그런데 갔는데 거기는 서울대 어린이집은 굉장히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의 규모는 비슷한 병원이었어요. 그 베드 수는. 그런데 그 병원에는 영양사가 40명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혼자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봤을 때 그들이 환자를 케어를 하고 그다음에 환자의 아웃풋 이런 것들이 제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뛰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연수를 하면서 내가 잘 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약간 안도감을 느꼈고. 네,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소아 전문 임상 영양사로 지내면서 아마 많은 환자들을 만나셨을 텐데요. 영양 처방을 내리기 가장 난감한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였을까요? 네. 어려운 환자가 많죠. 저희 병원이 워낙에 중증 환자도 많고 태어날 때부터 아픈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환자가 많이 있죠. 특히 이제 뭐 이 업무를 처음 하게 됐다. 그러면은 이제 환자가 중환자실에 있어. 그다음에 뭐 미숙아야. 그럼 굉장히 약간 두려워하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오히려 그 병원 안에서 특히 뭐 중환자실 이런 데 있는 환자들은 의료진들이 그 환자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인풋을 이렇게 했을 때 이 환자의 경과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웃풋 나오겠다라는 걸 약간 예측을 하면서 예측이 가능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예측 벗어났어. 그러면 거의 모니터링을 매일 하기 때문에 계속 중재를 해주면 돼서 사실은 그 환자들은 제가 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아웃풋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난감하다, 되게 심적인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환자들은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서 환자의 뭔가 의지가 필요하거나 그렇죠. 그리고 그 환자의 뭐 주변 환경이 바뀌어야 되거나 하는 좀 그런 환자들이 사실은 많이 더 어려워요. 그리고 또 영양 중재를 하시면서 또 기억에 남는 네. 어린이가 좀 있었을까요? 네. 모든 아이들이 소중했고 인상적으로 있는 환자는 아이가 이제 오세경에 세균성 뇌수막염에 이제 걸려서 이제 뇌가 안 좋아서 이제 그 이후로 쭉 이렇게 누워서 지내는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처음 본 시점은 한 8세경에 봤었고 그 이후로 한 10년 이상 계속 그 아이를 이제 봐왔었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제 또 많은 중증 환자의 부모님들이 아이가 커가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냐면 아이가 덩치가 케어하기가 좀 힘들다 네, 보니까. 덩치가 커가면은 내가 아이를 사랑하지만 내 몸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모님은 되게 아이를 조금 많이 키우고 싶어 하셨어요. 이 아이가 이제 남자 아이면은 뭐 나이가 뭐 15세다. 그러면은 그 또래 아이들처럼 키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갈등이 저는 아이가 누워 있고 약간 호흡이 힘들 수 있으니까 조금 체중을 늘지 않게 하자라고 하고 했지만 부모님은 아니다. 그래. 부모님이 또 이렇게 계속 네, 많이 우리 아이 먹는 거에 정말 네, 뿌듯하잖아요. 건장한 체격으로 아이를 키우겠다. 뭐 이렇게 조금 그런 약간의 갈등도 있었지만 그렇게 아픈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많이 겸손해집니다. 네. 좀 마음이 좀 아프네요. 네. 대한민국 최고의 어린이 병원이다 보니까 뭐 다른 나라 환자들이 방문하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가장 먼 지역에서 온 나라 어디? 네, 먼 지역. 네. 네,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특히 이제 중동 아랍권 환자가 많이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랍에미리트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왔었는데요. 또 기억이 안 나.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압둘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제가 연수를 가기 전에 이제 왔었어요. 근데 그 환자도 약간 난치성 환자였어 가지고 되게 자주 상담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한 달째 만난 것 같아요. 병동에 입원해서. 근데 제가 연수를 이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보호자가 저희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영국? 그러면 그럼 치료식 작성 시에는 좀 어떤 부분을 고려하시나요? 네, 어렵죠. 네, 늘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요. 지향하는 바는
환자가 먹는 치료식이기 때문에 뭔가 일반적인 식사와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식사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나 부담감을 갖고서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더욱더 인제 뭐 약간 수능도가 나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그 치료식인데 이게 일반식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그래요? 이것만 쪼끔 약간 바꾸고 이것만 쪼끔 조정해 주는 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향은 하는데 늘 딜레마가 그래서 얼만큼 그걸 또 단체 급식에 적용을 시킬까. 그것도 사실은 네, 지향하는 바와 약간 현실에서의 쪼끔 이제 어려운 점들을 어떻게 절충을 하는지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 네. 그리고 또 영양 상담에 또 한계를 느낀 때가 좀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식사가 굉장히 내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담을 해 준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 환자가 뭐 경구를 먹든 아니면 이렇게 튜브를 먹든 이 환자의 삶에 개입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이거는 뭐 드시지 마세요."라고 하는 순간 환자가 그걸 딱 제안을 하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이 환자의 삶에 개입을 한다는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쪼끔 약간 좀 신중하게. 그럼 이제 만약에 자녀분이 네. 이제 "영양사를 하겠다." 네. 이렇게 하면은 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아요? 네. 뭐 반응을 따로 보이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 좋아." 네. 네. 제가 뭐 그거를 "너 반드시 영양사를 해야 돼." 아니면은 영양사 안 돼."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왜냐면은 인제 영양사나 임상 영양사나 굉장히 좋은 직업이잖아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이가 뭐 네, 어떤 직업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직업을 본인이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 직업에 본인이 의미를 부여하고 그 직업을 내 것으로 인제 만들어 가서 누구누구스러운 직업이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자녀의 자유로운 선택과 이제 결정을 존중해 주시는 멋진 엄마의 모습을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또 환자에게는 네. 어떤 영양사로 남으시고 싶으세요? 네. 환자에게는 저는 제가 그동안 만났던 많은 환자들에게 잊혀지고 싶습니다. 잊혀지는군요. 네. 잘못 들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육아를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사실 인제 육아와 양육의 인제 최종 목적은 이 사람을 낳아서 독립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갓난아기 때는 굉장히 부모에게 의존적이지만 점점 커가잖아요. 또 커가는 과정에서 정말 이 사람이 되게 독립적으로 크고 있구나라는 거를 인제 그걸 인정을 해 주고 느끼고 할 때가 사실 그게 저는 육아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만나는 환자들의 뭐 영양 상담, 영양 중재에서도 이 환자가 나한테 의존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고 제가 중재를 잘해서 환자가 굉장히 경과가 좋아져서 더 이상 뭔가를 제가 중재할 수 없게끔 그런 결과가 도출되는 거 사실은 굉장히 바라고, 그래서 환자가 인제 영양 문제가 없으니까 영양 상담실에 오지 않아요. 전 늘 그걸 말하거든요. 다음번에 오지 않도록 요거 꼭 잘 하시라고. 네. 그래서 그리고 환자 스스로 특히 이제 만성 질환의 경우에는 환자 스스로 나의 영양 문제를 스스로 약간 결정할 수 있게끔 환자를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시시콜콜 다 전화하고 물어보고 그쵸. 상담을 하시는 게 아니시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려서 환자가 적용할 수 있게. 그래서 환자를 독립시키는 게 사실 저는 저희 목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질문이 다가오고 네. 있어요. 네, 임상 영양사가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이 있을까요? 네. 어렵습니다. 네. 저도 뭐 늘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은 되게 주제넘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 제가 약간 추구하는 거는 인제 임상 영양사도 굉장히 환자 밀접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대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직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학교 선생님, 뭐 목회자, 그다음에 병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처럼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애정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게 기본이고 또 다른 기본은 그래서 최신 의학 소견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영양학적인 그런 공부도 꾸준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기본 소양과 공부를 꾸준하게 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라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모습. 네,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유퀴즈 인 더 급식월드의 첫 번째 게스트였어요. 네, 혹시 네, 영광입니다. 끝으로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네. 우선은 촬영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그래서 네, 함께 일하고 계신 대한민국의 모든 영양사, 임상 영양사 선생님들 늘 존경하고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화이팅 한번 하고 그럴까요? 갈까요? 그럼요. 하나, 하나, 둘, 셋, 화이팅! 임상영양사는 환자의 식사를 책임지고 영양상담 등 환자와의 유대관계가 필수인 만큼 더욱 사람에 대한 고민과 고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정보를 추적하고 배우는 자세를 갖춰서 더욱 명확한 영양 중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잊혀지는 영양사가 되고 싶다는 송지영 영양사님의 악nar을 응원하며 토크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